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음성 언어 분야 AI 기술 및 산업 동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인공지능, 이건 다 여러분들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제 기계가 인텔리전스를 갖도록 만드는 게 이제 인공지능이죠. 근데 특이점이 뭔지도 아시나요?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인공지능 하면 이제 특이점이란 말이 요즘 많이 따라 나오는데, 특이점이 뭐냐면은 요건 인공지능에만 쓰이는 말은 아니고요. 어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 규칙들, 룰들이 어느 순간에 가서 적용되지 않는 순간이 오거든요. 기술이 발전을 하거나 또는 우주의 블랙홀의 경계 같은 부분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리 법칙들이 딱 그런 경계선에서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런 걸 다 특이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공지능에도 그 특이점이 온다는 거고요. 특이점이 보통 언제 오느냐? 인공지능이 사람의 능력을 능가하는 그 부분을 이제 우리 특이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미래학자들이 예측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30년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1000년이 있어야 온다는 얘기들을 해요. 뭐 다시 말해서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예측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인공지능은 사실은 그런 사람의 모든 능력을 흉내내는 강한 인공지능 부분은 아니고, 사람의 특정 분야들을 흉내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인공지능 개발 동향 보시면 이 기업 명들을 보시죠. IBM, 구글, MS, 페이스북, 애플 다 아시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의 글로벌 탑 IT 기업들이 전부 다 인공지능 쪽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과거의 컴퓨터는 어땠냐면은, 컴퓨터에다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막 탑재를 해놓죠. 뭐 계산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뭐 특정 동작을 하는 프로그램을 해놓으면 거기에 입력을 딱 주면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이 딱 얻죠. 이게 기존의 컴퓨터의 구조였어요. 근데 딥러닝, 머신러닝이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프로그램 모르겠고 인풋하고 아웃풋을 계속 컴퓨터한테 줍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뭘 하냐면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컨셉이 달라졌죠. 그죠? 예전엔 프로그램을 사람이 전문가가 짜놓고 인풋을 주면 아웃풋이 나왔는데, 이제는 인풋과 아웃풋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을 요런 걸 주면 넌 아웃풋 이거네 라고 계속 학습을 시키면 그 룰을 찾아내서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이게 이제 기계학습이라는 거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약간 달라졌죠. 그럼 이 기계학습 분야 중에서 이제 딥러닝이라는 분야가 있는 거예요. 딥러닝은 뭐냐면, 사실 딥 뉴럴넷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로 쓰이는데, 그럼 뉴럴넷,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이라고 하죠. 인공신경망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사람의 뇌가 그 뉴런하고 이제 뉴런의 정보가 전달되는 그 간극이 있는데 그걸 시냅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사람의 뇌 구조를 문따서 복잡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제 뉴럴넷이라고 하거든요. 사람의 두뇌를 모사한 신경회로망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이제 뉴럴넷이라고 하는데, 뉴럴넷이 발견되고 쓰인 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우리 이 뉴런 개수가 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인공신경망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이 뉴런을 이제 하나의 노드, 수학적 노드로 정의를 하는데, 그것도 많이 늘리고 또 이 층을 많이 쌓습니다. 층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비선형적인 처리를 굉장히 잘해요. 그 층을 당연히 이제 많이 쌓아서 복잡한 일을 시키려고 하겠죠. 근데 층을 3개 이상, 그러니까 인풋 레이어가 있고요, 아웃풋 레이어가 있고, 중간에 히든 레이어라는 게 하나 있는데, 이 레이어를 이렇게 3개 이상을 쌓았더니 학습이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그 인공신경망은 딱 그 정도 레이어로 처리할 수 있는 일만 해왔어요. 근데 그게 깨집니다. 언제 깨지느냐? 2006년에 이제 그 여러 계층을 쌓아도 학습이 잘 되도록 하는 방법론이 발명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층이 이렇게 여러 개를 쌓으니까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딥러닝이 나오면서 뭐 음성인식, 영상인식 이런 쪽의 성능이 굉장히 많이 향상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면서 요즘에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요. 딥러닝을 응용한 여러 가지 이제 네트워크 구조들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주로 언어지능에 관한 얘기인데, 인공지능은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지능이라는 게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단 제가 서 있는 것부터 뛰는 거, 그런 게 운동지능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는 거, 이런 건 시각지능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 듣고 말하고 글 쓰고 이런 건 다 언어지능 쪽에 속하는 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능들이 많은데 이거를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이 다중지능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뭐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중에 언어지능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이 언어지능은 제 생각에는 인공지능의 많은 분야 중에 상당히 좀 특이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 언어라는 거가 인간의 고유한 특징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언어에 대한 데피니션이 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언어가 사람의 언어만 언어냐, 뭐 동물들이 사회가 지저귀는 것도 의사소통을 하니까 언어고, 꿀벌이나 개미처럼 집단 생활하는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애들도 의사소통 다 하거든요. 꿀벌이 이제 집 찾아다닐 때 막 가서 그 선발대가 나와서 저기 무슨 좋은 집터가 있다, 그러고 와서 얘들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동작으로 표현해요.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뭐 그쪽 방향 가리키고 막 춤을 추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근데 이런 거에 의해서 그 집터가 얼마나 좋은지, 막 격렬하게 추면 좋은 거고, 어디를 보면 그쪽 방향에 있는 거고, 거리가 얼마나 되고, 이런 정도의 의사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컨셉이 몇 가지나 될까요? 뭐 수억 가지도 넘을 거예요. 거의 무한대죠. 아주 그 미세한 감정까지 전달을 하는 거를 다 다른 걸로 본다면 정말 뭐 무한대의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꿀벌이 그 무한대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춤을 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미세한 동작들을 꿀벌들이 알아차려야 될까? 그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새소리로 그 정도의 의사소통을 한다? 그러면은 정말 다이나믹한 새소리들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불가능하죠. 근데 사람의 언어는 그걸 뛰어넘었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유일한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언어의 특성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분절성, 개방성, 추상성, 체계적인 구조. 그러니까 일단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단어나 셀먼트들을 막 붙여서 새로운 다양한 컨셉들을 막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확장성이 무한해요. 그래서 이 대화성이라고 그걸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추상화를 할 수가 있죠. 개념화. 이런 것들이 다 언어를 통해서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쓰는 언어나 단어에 대한 얼마나 그 다양한 단어들이 발전하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민족성이나 이런 거에 다 영향을 준다고 하죠. 그만큼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중에서 언어지능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언어를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이제 브로카 영역, 베르니케 영역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보통 이제 사람이 전두엽 부분이 굉장히 발달해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언어를 처리하는 특징적인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촌인 이제 침팬지나 이런 거랑 비교를 하면은 7배 이상 크다. 이 생물학적으로 그쪽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사람만의 고유한 특성이고, 우리가 시각지능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시각지능은 이제 사람이 보는 거예요. 사람이 눈으로 받아들이는 정보가 뭐 한 70% 정도 된다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감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람이 눈으로 받아들여서 저게 사람인지 침팬지인지 이런 거를 구별하는 것까지는 사실은 언어지능이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얘가 얘랑 다르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뛰어간다. 이거를 우리가 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뛰어가는 걸 보잖아요. 그럼 그거를 우리 뇌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시각 정보를 언어지능으로 바꾸죠. 언어지능으로 바꾸지 않으면 뛰어간다라는 거를 표현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후각 마찬가지예요. 촉각 많이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이런 거 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우리 뇌에 체계적으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다 언어지능이 쓰입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도 시각지능을 연구하시는 분도 있고 무슨 촉각, 후각, 운동 뭐 이런 거 많이 있는데 결국 그것을 지식화해서 축적을 해내고 뭔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뒤에 백본으로 언어지능이 많이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분야다. 자, 그래서 이제 언어지능 개요는 앞서 말씀드렸고요. 이 주요 기술로는 음성 인식, 합성, 대화 처리, 자연어 처리, 지적응답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요 각각에 대해서 개념적으로만 제가 쭉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음성 인식에 관련해서는 뒷부분에 좀 다음 강의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도대체 음성이라는 게 뭔가를 조금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나중에 음성인식 원리를 이해하실 때 이 그림은 사람을 이렇게 딱 단면으로 쪼개는 그림이죠. 그 사람의 음성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폐에서 공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게 뿜어져 나올 때 여기 보컬콜이라고 성대가 있죠. 이 성대가 이렇게 떨려요. 여러분 말할 때 우리 화면은 이렇게 떨리거든요. 근데 이 성대가 떨릴 때 성대가 달렸다 하는 건데, 그러면 이 공기가 펄스화됩니다. 펄스화로 바뀌어요. 그럼 그게 이 밖으로 나오면서 공기를 진동시켜요. 근데 진동시키는데 말을 하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입을 계속 변시키죠. 그러면 입의 모양, 혀의 위치, 혀가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변하죠. 그러면은 이 관의 모양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관의 모양이 변하면 어떻게 되죠? 공진주파수들이 달라집니다. 이 공기가 펄스가 튀어나오면서 공진주파수를 형성하는데 공진주파수가 달라져요. 그 공진주파수가 각각의 음가들을 형성을 하는 거고요. 아의 공진주파수가 다르고 어의 공진주파수가 달라요. 왜냐하면 입 모양이 달라요. 기역 다르고 니은 다르고. 그러면 귀는 뭘 하느냐? 그 소리를 디텍트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공진주파수를 분석해내는 거예요. 그게 귀의 역할이에요. 그걸 분석해서 뇌로 보내면 뇌가 파싱을 해서 의미를 알아요. 그게 음성 인식의 원리예요. 예전에는 뇌에서 이렇게 무슨 바람 주머니에다가 진동 소자를 넣어서 말소리를 막 만들어내다가 전기 신호 모델을 바뀌면서 여기 이제 익사이테이션 모델을 여기 막 임펄스를 막 발생시키고 그거를 공진주파수를 발생시키는 필터를 통과시키면 소리가 나오더라. 예전 때까지 우리가 발전한 거죠. 자, 이 그림은 890이라는 거를 마이크로폰을 통해서 음파를 전기 신호로 바꿉니다. 피읍, 아, 리을, 기역, 우, 시읍, 이, 비읍. 이렇게 890. 이제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보면 주기가 있죠. 펄스의 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 부분은 주기가 없습니다. 요거는 유성음, 요건 무성음. 8 하면 아 하면 떨리는데 시 하면 안 떨려요. 안 떨리는 건 무성음. 모든 모음은 유성음입니다. 자음 중에 니은, 미음, 이음, 미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성음. 그 외의 것 다 부성음. 이렇게 부성음입니다. 그걸 이제 음소라고 하죠. 근데 공진주파수를 알려면 주파수 분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음파를 이런 짧은 구간을 딱 띄어가지고 주파수 분석을 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가 헤르츠, 이쪽으로 가면서 주파수가 높아지는 거고요. 여기 앰플리튜드, 크기입니다. 근데 여기 찌글찌글한 거는 보시지 마시고 이 전체적인 포락선을 한번 보세요. 이런 피크들이 보이죠? 이 피크들을 포먼트라고 하는데 이게 공진주파수예요. 귀는 주파수 분석을 한 후에 그 공진주파수를 디텍트해서 하는 겁니다. 엄청 쉬워요. 음성인식 쉽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 공진주파수가 실시간으로 쫙 변하잖아요. 이거를 컴퓨터한테 쫙 디텍트 해가지고 파싱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뒤에 왜 어려운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사람이 내는 걸 기가 막히게 하죠. 여하튼 기본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성
텍스트, 그 텍스트에 담고 있는 의미, 이거의 상관관계를 보면 음성이 텍스트로 변환되는 게 음성인식이고요. 텍스트가 음성으로 변환되는 게 음성합성. 이거는 TTS라고 얘기하죠.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텍스트로부터 어떤 의미를 뽑아내는 걸 파싱이라고 하고, 어떤 의미로부터 텍스트를 만드는 건 텍스트 제너레이션. 근데 요즘은 이제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미를 이해를 하는 것까지 왔죠. 그래서 스피치 언더스탠딩, 반대가 스피치 제너레이션. 이렇게 이제 기술적인 용어들이 이렇게 공개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각각의 요소 기술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음성인식은 인간의 말을 문자로 전하는 거고요. 근데 음성인식이 왜 어려우냐? 동일한 화자라도 다양한 변이가 생깁니다. 목소리들이 다 다르고, 음의 높낮이도 다르고, 발성 속도, 어떤 사람 말을 굳이 빨리 하고, 뭐 다 이렇게 달라요. 그 주변에 잡음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같은 단어라도 화자별로 또 발성이 다르죠. 그 다음에 문맥에 따라서도 또 발성이 달라집니다. 뭐 자음접경, 부계음악, 경음악, 격음악 이런 거 다 배우셨죠? 요즘에도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앞뒤의 음소 컨텍스트에 따라서 음가들이 막 변하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음성인식 세대 분류를 해보면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대충 한 3세대 정도부터 음성인식 기술이라는 게 좀 상용화로 봅니다. 요즘은 이제 4세대, 딥러닝 이후를 4세대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세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 이게 명확히 구분되는 건 아닌데요. 대략 구분되고 1세대는 뭐 이런 큰 대형 컴퓨터로 어떤 하나의 음소, 음절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단계였었어요. 아주 오래된 일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2세대에 와서 DTW라는 방법론이 발명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음성인식을 하려면 내가 아버지 얘기하면 아버지라고 알아들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아버지 이렇게 천천히 얘기를 해도 알아들어야 되고 다시 말해서 같은 단어를 이렇게 패턴 매칭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요 패턴하고 아버지라는 패턴하고 들어온 입력하고 딱 매칭을 해서 딱 맞으면 아 요건 아버지, 요건 어머니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길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게 얘기하는데 그거 이렇게 비교를 못 하잖아요. 길이가 다른데. 그래서 그 길이를 노멀라이즈 하는 방법이 DTW예요. 그래서 다이나믹하게 타임을 워핑한다. 그래서 이 DTW로 고립단어 인식에 많이 쓰였습니다. 그때부터 아주 일부 상용어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뭐 정말 초기 단계고요. 그 뒤에 이제 3세대의 히든 마커프 모델이라는 게 나와요. 이거는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이제 음성이 발생하는 어떤 통계 모델을 수학적 모델을 만들어서 기억이라는 음가, 뭐 니은이라는 음가, 아라는 음가 이걸 다 통계 모델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음성인식 기술이 좀 쓸만한 수준으로 도달합니다. 그래서 아주 최근까지도 다 히든 마커프 모델에 기반한 음성인식기를 썼었어요. 딥러닝 전까지. 근데 이제 딥러닝이 나오면서 브레이크스루가 이루어지죠. 그렇지만 아직도 히든 마커프 모델의 프레임워크에 딥러닝을 가미하는 이런 하이브리드 형태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음성인식 기술의 분류를 좀 보실 텐데 음성인식 기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쫙 문자로 바꿔주면 좋을 텐데 그거 너무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한 단어만 인식해보자. 그게 고립단어 인식이에요. 고립단어 인식. 그 다음에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대상 어휘는 한 뭐 10개 정도만 하자. 후어휘 인식. 그리고 내 목소리만이라도 인식을 좀 하자. 내가 열심히 훈련을 시켜 내 목소리를 등록을 했으니까 내 목소리만 인식하자. 이게 화자 종속 인식.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누구나 말해도 인식할 수 있는 화자 독립 형태로 가고 어휘도 수만 단어, 수십만 단어로 확장이 되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연속되는 말을 쫙 얘기를 해도 또 대화체를 얘기를 해도 인식이 될 수 있는 것까지 발전을 해왔고요. 지금 그래서 거의 2단계까지 와 있어요. 근데 아직도 다르게 얘기하는 대화체 인식 부분은 성능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 같은 데 음성인식 많이 쓰시잖아요. 정보 검색할 때 뭐 많이 쓰시는데 그거는 대화체는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컴퓨터에다가 얘기한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비교적 우호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옆 사람하고 수다 떨 때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말하다가 떠듬거리기도 하고 뭐 말도 많이 뭉개지고 이렇게 발성을 하면 아직은 음성인식이잖아요. 그게 대화체 인식인데 거기까지는 아마 조금 더 비교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음성인식 시스템 구성도인데 이건 뭐 뒤에 자세한 얘기가 나올 거고요. 크게 보면은 음성인식을 하기 위한 지식 베이스를 갖추는 부분이 있어요. 뭐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음소들의 음가가 다르다. 그러면 각각의 음소들의 공진주파수가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정보를 다 모집하는 걸 음향 모델이라고 보는. 근데 그게 딱 뭐 20몇 개의 음소만 갖고 있으면 되느냐? 아니야. 음소와 음소가 합해지면 변이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음소에 이렇게 청크 단위 2개가 붙은 다이폰, 3개가 붙은 트라이폰, 퀸폰 이런 청크 단위의 정보들을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양이 늘어나죠. 보통 많이 쓰는 게 트라이폰입니다. 3개. 어떤 음소를 기준으로 앞뒤 거를 고려한 컨텍스트 디펜던트한 폰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음향 모델이고요. 요거만 있으면 얼추 되는데 언어 모델이라는 게 또 필요합니다. 언어 모델은 뭐냐면 이제 음성인식이라는 게 실시간으로 제가 얘기를 하면 언어 모델은 고리어에는 필요가 없어요. 연속어에서 이제 필요한데 실시간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거를 연속적으로 쭉 알아듣기 위해서 계속 이 음성인식기는 각각의 음가들을 디텍트하면서 이게 무슨 단어인지를 파싱을 실시간으로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걸 실시간으로 디코딩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나는 학교에 간다라고 얘기할 때 나는을 지금 인식을 했어요. 뒤에 이제 학교에 인식을 했어요. 뒤에 인식을 하려면 간다라는 거가 나올 수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문법 구조를 알면 뒤에 나올 수 있는 말을 한정시킬 수가 있겠죠. 나는 학교에 다음에 간다라는 말이 나올 확률과 먹는다라는 말이 나올 확률 중에 어떤 게 크겠어요? 간다가 크죠. 먹는다라는 말은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잘 안 하죠. 이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으면 내가 이 찾아야 되는 범위를 굉장히 축소시킬 수가 있죠. 그걸 퍼플렉시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범위가 줄어들어야 빨리 찾을 수 있고 오류가 줄어듭니다. 그게 언어 모델이에요. 그래서 언어 모델은 아주 간단하게 뭐냐? 특정 단어와 단어의 다이그램 요 단어 뒤에 요게 나올 확률 그걸 어떻게 구하겠어요? 굉장히 많은 테스트들을 막 포하다가 통계를 구하면 요 단어는 좀 다음에 요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 간단하죠. 언어 모델이 잘 만들어지면 그만큼 음성인식기 지식이 많이 쌓이는 거죠. 그럼 언어 모델을 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텍스트 데이터를 모아야죠. 그걸 누가 잘할까요? 구글이 잘합니다. 그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구글이 검색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음성인식의 강자를 띄우고 있습니다. 음향 모델도 레코딩 된 음성이 많으면 당연히 성능이 올라가요. 그게 이제 지식 모델링 부분이고요. 이 지식을 이용해서 음성이 들어오면 뭐 여러 가지 처리를 해서 이 지식을 이용해서 쭉 찾아가는 그게 이제 음성 분석 과정이에요. 근데 요 이제 음향 모델 부분, 요 부분에 이제 딥뉴럴넷, 인공신경망이 이제 가미가 되면서 성능이 확 올라가고 요즘 이제 언어 모델도 딥러닝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성능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요게 이제 연도부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게 이제 2010년이에요. 요게 오류율입니다. 오류율. 이게 낮아질수록 오류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쫙 줄어들다가 2000년 정도부터 급격히 세츄레이션이 되죠, 성능이. 아무리 해도 성능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저도 뭐 이때부터 엄청나게 이쪽 연구를 많이 했는데 뭘 해도 뭐 오류율 1% 줄고 2% 줄고 이래요. 아무리 해도 안 올라가요. 그게 이제 이 딥러닝이 오면서 뚝 떨어지죠. 오류율의 크게 나면 50%? 그러니까 반 정도의 에러가 쭉 줄어드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영상인식 쪽도 마찬가지.
그만큼 이제 상당히 브레이크스루가 이루어진다. 음성인식의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것 중에 또 하나가 자동 처리입니다. 이렇게 조용한 데서 얘기를 하면 그나마 나은데, 뭐 레스토랑이나 지하철 타고 가면서 스마트폰으로 음성인식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주변 소음이 들어오는데, 사람은 소음이 들어와도 한 군데에 셀렉티브 포커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뇌가 참 대단해요. 근데 기계는 그걸 못해요. 이게 자동인지 무슨 나한테 얘기하는 건지 옆 사람한테 하는 소리인지 아무 몰라요. 그러니까 잡음이 섞이면 다 음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안 하려면 잡음을 걸러줘야 돼요. 근데 이걸 걸르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뭐 차를 타고 갈 때 차에서 들어오는 주행소음 이런 것들은 간단한 필터링 같은 거를 걸러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의 말하고는 특성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제 무슨 필터링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게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그건 다 사람 목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특성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멀티플 마이크로폰을 써서 특정 방향으로만 포커싱을 한다든지, 또는 두 개 섞인 목소리를 분리한다든지 하는 시그널 프로세싱 쪽의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성능 향상도 잘 안 되고. 여러분 아마존 에코 다 아시죠? 아마존 에코의 마이크로폰이 이렇게 뺑 돌아서 박혀있고 위에 하나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도 빔포밍, 그러니까 한 방향을 포커싱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서 딱 얘기를 하면 그 방향을 디텍트해서 딱 포커싱해서 픽업하는 거거든요. 그게 다 이제 이런 거에 응용돼요. 그래서 이쪽도 할 일이 많은데, 여기는 이제 주로 전자공학, 그 다음에 스피커나 마이크로폰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같이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음성인식 기술의 특징 및 발전 동향.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음성인식 기술이 불과 한 5년 전? 이때만 해도 혹시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뉘앙스라는 업체가 있어요. 거기가 전 세계 음성인식, 그러니까 글로벌 업체인데요. 전 세계 음성인식 시장 마켓 쉐어 한 70% 아마 그 정도 차지했을 거예요. 거의 이제 뭐 독과점 정도, 그 정도의 파워풀한 업체였는데, 그 시장을 뚫고 들어온 게 구글입니다. 근데 구글은 사실은 다 아시다시피 검색 업체죠. 검색 업체. 음성인식에 대한 노하우가 없던 업체예요. 근데 구글이 왜 음성인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느냐, 스마트폰에서 음성 검색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검색이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죽었죠. 왜 죽었느냐, 네이버하고 다음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나라 뭐 약간 여담인데 구글이 세계 시장에서 죽순 데가 별로 없어요. 중국은 정책적으로 안 받아들였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건 없는데 네이버가 막강해가지고 못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구글이 이제 이를 달고 내가 모바일 검색은 뚫고 들어간다. 그래서 그때 이제 미인 게 음성 검색이에요. 음성 검색을 그 전부터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가, 그러면서 이제 음성 인식에 관심을 갖다가 음성 인식 엔지니어들 스카우트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 근데 사실 기술력은 기존의 뉘앙스나 이런 업체에 비해서 그렇게 정교하지 못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죠. 특히 텍스트 데이터. 그래서 뭐 알고리즘은 약간 개떡 같은데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때려 넣었더니 성능이 정교한 알고리즘을 쓰는 것 못지않게 올라가더라. 그때부터 이 음성인식의 패러다임이 빅데이터 처리 쪽으로 바뀝니다. 요즘은 이게 대세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따라갈 데가 없다. 그래서 이제 뭐 뉘앙스라는 업체도 여전히 뭐 잘 하고 있지만, 요즘은 데이터 가진 사람이 제일 강자, 이런 시대가 왔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국어 같은 몇 안 되는 사람이 쓰는 언어, 이제 참 문제죠. 뭐 영어나 중국어는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서비스를 하면 음성 검색을 누가 많이 쓰겠어요? 다 대부분 영어를 많이 쓰죠. 그러면 데이터가 많이 모이죠? 그럼 그걸로 모델링을 하죠? 그러면 성능이 올라가요. 계속 성능 올라가는데, 한국어는
잘 안 쓰잖아요? 그럼 성능이 갭이 점점 벌어지겠죠. 그럼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서비스인데 한국어는 지원이 안 돼요. 또는 성능이 아주 나쁜 이런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음성 인식뿐만이 아니고요. 언어에 관련된 건 다 그렇습니다. 자연어 처리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음성이나 언어 처리 쪽은 국가적으로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많은 투자는 아니지만 꾸준히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음성인식 기술이나 언어 처리, 자연어 처리 기술은 제가 보기에는 소프트웨어 기술 중에 몇 안 되는 탑 클래스 기술도 우리나라 갖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언어에 그런 부분들은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상용화 사례들을 조금 보시면 제일 먼저 상용화된 게 ARS 서비스입니다. 요즘에 ARS에 음성인식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처음 미국에 상용화된 거가 90년 일방인데 이때 주로 음성을 이용한 예약 시스템. 그래서 항공편 예약할 때 우리가 예약 담당자한테 줘야 될 정보가 뭐가 있죠? 출발지, 목적지, 시간, 날짜, 무슨 클래스 이런 정도 아니겠어요? 그거를 시스템이 물어보면 단답형으로 대답하면 음성인식기가 알아들으면 돼요. 그래서 간단한 음성인식기를 쓸 수 있는 게 ARS 서비스였어요. 그래서 이쪽에 가장 먼저 상용화가 됐고 그 다음에는 음성인식 타자기 쭉 발전을 하죠. 근데 이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는 엉뚱한 상용화가 됐죠. 이게 무슨 광고인지 아시는 분? 네, 딱 아시게 생겼어요. 이거 요즘 분들은 모르실 텐데 저게 아주 예전에 음성인식 휴대폰 선전이에요. 여기 삼성에서 음성인식 휴대폰을 냈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광고는 안성기가 삼성 휴대폰 광고를 하는 건데 기차 위에서 격수가 벌어져요. 막 싸우다가 안성기가 넘어집니다. 안성기 당연히 좋은 편이죠. 넘어졌는데 휴대폰을 딱 떨어뜨려요. 근데 어떻게 누르지를 못하는데 본부라고 외치니까 딱 전화가 걸려서 헬기가 날라오는 이런 광고예요. 지금 그건 말도 안 되는 그 시끄러운 데서 멀리서 음성인식이 지금도 안 되는데 근데 요 똑같은 시기에 LG에서도 그 휴대폰을 냈어요. 그때는 광고가 막 우리집 이런 김현수 씨가 나왔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하여튼 양대 가전업체에서 그 음성인식 휴대폰을 냈고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LG에서 그 음성인식 개발했습니다. 그때는 화자 종속 고립단어 인식기였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휴대폰에다가 음성인식으로 전화를 걸려면 홍길동 한 5번쯤 얘기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휴대폰에 지금 주소록에 몇 명 있으세요? 한 수백 명 있지 않나요? 수백 명 등록해 있어요. 아무개. 그리고 이제 홍길동 그러면 딴 데 걸려요. 그래가지고 망했어요. 이 두 업체 다 망했습니다. 잠깐 팔다가 음성인식 휴대폰은 다 지하로 다 살아났고요. 그 음성인식이 암호기간 10년을 갑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그 기술이 부져서가 아니라 휴대폰이 지금 스마트폰에서 음성인식 웬만큼 되잖아요. 그 스마트폰 음성인식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스마트폰에서 음성인식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혹시 아시나요? 내가 말을 하면 데이터 통신망을 타고 내 음성이 서버로 전달돼요. 구글 서버로 가든 삼성 서버로 가든 어디로 가든. 그럼 그 서버 어마어마한 컴퓨팅 용량을 자랑하는 서버 여러 대가 합심해서 음성인식을 해서 음성인식 결과를 데이터망을 통해서 얘기는 알려줍니다. 스마트폰은 뭐 하느냐? 녹음해서 던져줬다 받는 거. 깡통이에요, 깡통. 왜 그렇게 하느냐? 스마트폰에서 못해서. 근데 요즘의 스마트폰의 사양은 그 당시 휴대폰 사양이 몇 배가 될까요? 그 당시에 슈퍼컵이 요즘에 여기 들어오거든요, 스마트폰에. 그러면 그 당시 저 휴대폰의 마이콤의 사양은 음성인식을 할 수 있는 사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 알고리즘이 이만큼 있으면 이거 띄워내고 저거 띄워내고 한 컴을 탑재해서 돌린 거거든요. 저는 개발하라니까 하긴 했는데 난 안 될 줄 알고 있어요. 결국 망했는데 몇 년 후에 이제 하드웨어가 급속히 발달을 해서 한 2, 3년 후에는 그냥 화자 종속이 아닌
주소록에 있는 걸 긁어다가 화자 독립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이 다 발전됐는데 마케팅은 못했어요. 한번 시장이 망가졌죠. 그 암흑기가 언제까지 가느냐? 한 10년 가고 10년 후에 겨우 이제 무슨 ARS 우리나라도 증권정보 서비스 이런 데를 하다가 요것도 이제 뭐 PDA가 발전을 하면서 ARS 서비스가 이제 좀 침체되면서 그쪽도 약간 사그라들다가 떠오른 게 이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음성인식 기술이 급부상을 합니다. 스마트폰 이후의 트렌드는 우리나라나 해외나 거의 똑같은 트렌드를 딱 따라가고요. 뭐 아마존 에코 나오니까 바로 뭐 SKT 누구 나오잖아요. 스마트폰 음성 검색 서비스도 거의 비슷하게 다 나옵니다. 지금은 거의 트렌드에 해외나 우리나라 차이가 없다. 이때 약간 좀 이상했다. 그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음성 인식이고요. 그 다음은 이거 제가 잘못했는데 음성 합성이에요. 예, 음성 합성 말씀드릴게요. 음성 합성 반대로 문자를 음성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음성 합성 기술은 인식 기술에 비해서 비교적 쉽습니다. 크게 언어 처리, 운율 구현, 음성 합성으로 나눠지고요. 일단 음성 합성을 하려면 텍스트가 한글로만 되어 있지 않아요. 문자도 들어가고 숫자도 들어가죠. 근데 그거를 사람도 보고 읽으려면 한글로 바꿔줘야 되죠. 그게 이제 비한글 문자, 전처리입니다.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거 쉽지 않아요, 기계가 하기에는. 이거를 123.5라고 읽어야 될지 123.45라고 읽어야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21, 그거 어떻게 쓰죠? ENE1 이렇게 쓰죠? 그거 21이라고 어떻게 읽겠어요, 컴퓨터가? 나도 못 읽는데. 그죠? 그런 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문자를 소리 나는 대로 변환하는 거. 이거는 비교적 룰이 있어요. 학교에 다녀서 밥을 먹는다, 먹는다가 먹는다 되죠? 이게 뭐죠? 자음접변. 기억이 니은 유성음과 만나서 부계음 유성음으로 바뀌는 현상이죠. 이런 거가 룰로 처리되는 게 있고요. 룰로 처리가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문 분석. 구문 분석 뭐냐면 뭐 주어, 목적어, 뭐 서술, 국어 어디고 이런 것들을 문장의 구조를 분석해내는 거예요. 문장의 구조를 왜 분석해내냐 하면 이게 돼야지 운율을 표현합니다. 운율이 뭐냐면 내가 말할 때 이 높낮이가 있죠. 말의 스피드도 막 달라지고 말 계속 숨도 쉬어야 되니까 잠깐 쉬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운율이라고 해요. 영어는 프로소디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잘 음성 합성해서 구현을 해줘야 자연스러운 소리가 나와요. 아니면 기계음처럼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운율의 패턴은 어디서 결정되냐면은 문장의 구조에 따라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마음을 읽는 감성 컴퓨터가 개발됐다. 이게 사람은 잘 읽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쭉 읽는데도 이미 문장 구조를 파악을 한 거예요. 이거를 아무것도 없이 인간의 마음을 읽는 감성 컴퓨터가 개발됐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이러면 이제 기계음이 나와요. 근데 이걸 보면은 인간의 마음을 읽는 하고 잠깐 끊어요. 요거를 인토네이션 프레이즈라고 얘기해요. 왜 인토네이션 프레이즈냐? 하나의 인토네이션 프레이즈에서는 전체적으로 음의 높낮이가 쭉 음이 낮아집니다. 실제로 이제 측정을 해보면 그래요. 여기에서 다시 딱 리셋돼서 조금 높아졌다가 쭉 떨어집니다. 그런 단위를 인토네이션 프레이즈라고 하고요. 그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의 액센트 프레이즈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문장 구조를 분석하면서 자동적으로 컴퓨터가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자연스러운 음성이 합성이 돼요. 여기까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음가를 갖는 파형을 만들어내는 그 단계로 지나가는데 거기에서는 고려할 게 두 가지예요. 음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음을 갖고 있는 조그만 단위, 뭐 음소가 됐건 뭐가 됐건 그걸 갖고 있다가 붙여주면 돼요. 왜냐면 텍스트에 음소는 다 나오니까. 근데 첫 번째 두 가지 고려해야 되는데 어떤 단위로 붙여줄 거냐, 그리고 어떻게 잘 붙여줄 거냐, 불연속성이 없게. 근데 단위를 선정을 할 때 가장 작은 음소 단위를 선정할 수 있겠죠.
기억, 니은, 디귿. 그럼 몇 개 안 돼요. 20몇 개 뭐 이런 거 갖고다 붙여주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된다 했죠? 하나의 음소라도 앞뒤의 컨텍스트에 대해 음가가 달라지는데 그 모델링을 못하죠. 하나만 갖고 있으니까. 대신에 데이터의 용량은 작아지겠죠. 몇 개 안 돼요. 그럼 그 길게 예를 들어서 음절을 갖고 있겠다. 그러면은 뭐 퀄리티는 좋아질 텐데 이게 데이터베이스 사이즈가 커지죠. 그래서 그 단위를 어떻게 정할 거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두 개의 음소가 붙은 다이폰, 뭐 음절을 두 개를 붙인 데미슬럽을 뭐 여러 가지를 막 하다가 아 이게 아닌가벼 하고서 나온 게 플렉서블한 단위를 가지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가 이제 2세대로 넘어옵니다. 그게 뭐냐면 난 단위를 잘 모르겠고 일단 성우한테 많은 텍스트를 익혀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무슨 여러 가지 음소들이 막 들어가겠죠. 음절도 들어가고 문장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할 문장이 딱 들어오면 합성할 문장의 그 컨텍스트와 가장 유사한 부분을 녹음해서 찾는 겁니다. 나는 학교에 간다라는 걸 합성하고 싶어요. 그럼 텍스트가 나는 학교에 간다라는 텍스트가 딱 들어오면 성우가 마침 나는 학교에 간다라는 걸 읽었어요. 그거 그냥 통으로 갖고 와서 쭉 뿌려주면 정말 자연스러운 합성음이 나오겠죠. 근데 그건 없는데 학교에라는 말이 어디 앞뒤는 다른데 학교라는 게 있어요. 그럼 학교를 띄워오는 거예요. 학교는 없는데 학이라는 게 어디 있다. 그럼 학만 갖고 오고 아니면 히읗이 있다. 그럼 히읗만 갖고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단위를 플렉서블하게 가장 롱기스트 매칭이 되는 그리고 불연속점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부분들을 띄워와서 붙여주자라는 게 이 가변 합성 단위. 요즘 합성기는 거의 이 방법을 쓰고요. 요즘에 합성기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여러분들 잘 모르는 사이에 많이 들으실 거예요. 사람 음하고 잘 구별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상용화가 돼서 저희는 연구 안 합니다. 근데 이 2세대를 넘어오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합성 방식은 아까 음성인식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히든마크 모델 같은 것들을 많이 쓰는데요. 여기도 이제 딥러닝이 적용되기 시작을 하면서 딥마인드가 그 알파고 만드는 회사예요. 구글에 유치됐지만 거기는 웨이브넷이라는 거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딥러닝을 이용한 제너러티브 모델인데 연산량이 많은 단점이 있어서 아직 상용화는 안 되지만 뭐 퀄리티가 훨씬 좋다 이런 연구 결과까지 나오는 걸 봐서 이쪽도 아마 딥러닝이 적용이 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음성 합성에서도 난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감정 표현.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한테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 같은 감정 표현의 음성 합성을 하려면 이 인토네이션이 굉장히 막 버라이어티하게 변하거든요. 이런 건 이제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요. 특정인의 목소리로 합성을 하고 싶다. 이런 기술들도 아직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연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해결이 잘 안 되는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음성 합성이고요. 이게 하나씩 지금 올라가 있네요. 자, 다음은 자동 통역. 자동 통역은 특정 어떤 언어를 다른 나라 말 언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동 통역이 좀 어려운 점이 한국어하고 영어를 통역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한국어로 말을 하면 컴퓨터가 한국어 말을 한국 문자로 바꿔요. 그럼 한국어 음성인식 기술이 들어가죠. 그러면 한국어 문장을 영어 문장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은 한영 번역 기술이 들어가죠. 그럼 이제 영어 문장이 나온 거를 어떻게 해요? 영어 음성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럼 영어 음성 합성 기술이 들어가요. 그럼 3가지 기술이 들어가죠. 근데 거꾸로도 돼야 되잖아요. 6가지 기술이 돼야 한영 영한 자동 통역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통역 기술을 한 7개국, 8개국어 이렇게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기술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영구 동양, 여기도 빠지지 않고 구글, NS, 바이두, 일본의 NTT, 우리나라에 이제 시스템 인터내셔널이라는 벤처 기업이 하나 있고요.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아주 핫한 이슈입니다. 굉장히 연구 많이 됐고요.
근데 이제 이 자동 통번역도 과거에는 이제 RBMT라고 Rule Based Machine Translation, 규칙 기반의 번역을 했어요. 이거 뭐냐면 컴퓨터 사이언스도 알고 두 개의 랭귀지의 번역의 룰도 아는, 또는 두 사람이 모여서 이 링귀스트들이 이런 문장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라는 걸 얘기하면 그거를 프로그래밍을 해놔요. 그래서 하나의 번역 기술을 만들려면 그 룰들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문장 분석해서 이렇게 단어 바꿔주고 다시 조합해서 만들고, 이거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하나 만드는데 뭐 2년, 3년씩 개발을 해야 돼요. 근데 뭐 퀄리티는 좋았어요. 근데 이게 SMT라는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거는 뭐냐면 머신러닝 기법을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국어 문장이 이거는 통역 번역되면은 이 영어 문장으로 됩니다라는 인풋과 아웃풋을 왕창 주면 기계가 머신러닝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방식이에요. 프로그래밍을 사람이 안 해요. 아까 음성인식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히든 마코프 모델하고 비슷한 통계 모델을 써서 그 번역 방식 자체를 학습을 해냅니다. 그게 SMT예요. 이제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통계기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데이터만 많으면 돼요. 구글 같은 데는 뭐 따봉이죠. 그런데 문제가 성능이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 올라가요. 특히 한국어 영어처럼 어족이 다르고 어순이 막 다르고 이런 경우는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그랬는데 사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랬었거든요. 불과 한 2년 전? 2년도 안 될 거예요. 아주 최근에 얘기해요. 여기도 이제 딥러닝이 딱 적용이 되면서 이것보다도 성능이 좋은, 그리고 기계학습 방식인 새로운 방법론이 개발이 됩니다. 그게 이제 Neural Machine Translation, NMT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제 구글에서 잘 튜닝을 해서 GNMT라는 거를 발표를 하면서 성능이 엄청 좋아집니다. 혹시 구글 번역기를 계속 써보신 분이 있다면 아마 아실 거예요. 불과 1년 전하고 지금의 그 패턴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알아요.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사실 애트리에서 이 자동통역 기술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니톡이라고 저희가 그 시범 서비스 했었는데 아마 써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은 한컴 인터프리라는 데 저희가 기술 이전을 해서 거기서 사용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평창 올림픽에 8개국 자동 통역 서비스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요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실시간 동시 통역으로 가야 돼요. 지금 자동 통역은 아마 지니톡을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의 내가 문장, 단문을 얘기하면 그 끝난 다음에 얘가 통역을 한 걸 들려줘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걸 실시간 동시 통역을 못하죠. 근데 그렇게 가야지 뭐 통역 전화도 하고 실시간 통역 이런 걸 하는데, 그 기술이 아직 안 되는데, 그게 왜 안 되느냐, 일단 실시간 동시 통역을 하려면 사람이 실시간 동시 통역을 할 때도 내가 문장을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 일단 알아야죠. 음성인식 결과가 쫙 나오는데 그 문장 구호도 없어요. 그냥 텍스트가 쭉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문장의 시작이 어디 끝이 몰라요. 일단 거기서부터 기계가 알아내야 되는데, 거기부터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 해결해야 되고, 의문문인지 평서문인지 뭐 이런 거 다 알아내야 되고,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 그게 되면 전화 동시 통역, 뭐 회의 동시 통역, 강연 동시 통역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시 통역사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뭐 강연해달라고 했는데 자기네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걱정하지 마시라고, 기술 개발 잘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왔는데, 동시 통역사를 배치할 정도까지는 쉽지 않고요. 대신에 요즘에 강의할 때 외국 분들 많잖아요. 중국 분들, 동남아 분들. 그분들 잘 못 알아듣는데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는 조만간 나옵니다. 뭐 많이 좀 틀리더라도 그거는 그분들이 이렇게 참고하면 되거든요. 그런 정도까지는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대화 처리입니다. 제가 너무 빨리 지나가서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렵지는 않죠. 대화 처리. 대화 처리는 뭐 자연어 처리 중에 일종인데요. 컴퓨터하고 사람이 말로 인터랙션을 하는 거예요. 말이 음성이 될 수도 있고요. 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 음성이 들어가면 이제 텍스트로 변환을 해서 텍스트로 이제 인터랙션을 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적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뭐 AI 시스템 이런 거가 대표적인 대화 시스템이고요. 핸즈프리 환경에서 뭐 기계와 인터랙션 하는 거. 그 다음에 외국어 말하기 학습. 여기 대화 처리가 어떻게 쓰일까요? 외국어 말하기 학습. 여러분들 영어학원 가면 회화 연습할 때 주로 하는 게 뭐죠? 원어민하고 대화하잖아요. 그거 아니면 사실 원어민 강사가 필요 없죠. 내가 그냥 뭐 책 보고 공부하고 있는 거. 근데 원어민 강사를 컴퓨터가 대체해주면 되지 않냐. 뭐 원어민 강사하고 내가 무슨 심각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하나의 주제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프리토킹 하잖아요. 컴퓨터가 그걸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 데 쓰일 수가 있어요. 외국어. 그것도 대화 시스템. 근데 이 대화 시스템이 뭐 여러 가지 분류가 가능한데 대화를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분류가 돼요. 시스템이 대화를 주도할 수도 있고요. 내가 대화를 주도할 수도 있고 뭐 서로 대화를 왔다 갔다 주도를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지금 대화 처리 시스템의 응용 분야는 시스템 이니셔티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시스템 이니셔티브를 잡아야 나한테 단답형의 답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할지 몰라. 그럼 못 알아듣잖아요, 시스템. 가장 간단한 대화 처리 방법론이 이제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이라는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무슨 약속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시스템이 뭘 원하냐. 그래 이제 어떤 뭐 사용자가 뭐 나 너랑 만나고 싶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이제 그거 언더스탠딩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언더스탠딩이 되면 일이 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딴 얘기를 했어요. 뭐 나는 널 사랑해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나는 못 알아듣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뭘 원하니? 뺑뺑뺑을 도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가면 그러면은 언제 만나고 싶냐? 또 제대로 대답을 하면 이쪽으로 가는데 엉뚱한 소리 하면 이해가 안 돼. 그 다음에 그 시간은 뭐 안 되겠다 하고 일이 돌릴 수도 있고 시간이 맞으면 오케이 하고 대화를 끝내면 돼요. 이런 각각의 스테이트를 디파인을 해놓고 딱 그 인풋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인풋이 안 들어오면 다시 똑같은 걸 묻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간단한 대화 시스템. ARS 시스템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브랜치가 있죠. 내가 요 얘기를 하면 요쪽 브랜치, 요 얘기를 하면 요쪽 브랜치. 근데 다 그것도 이런 간단한 파이널 스테이트 모델로 만들어 놓은 게 가장 간단해요. 그리고 이게 전형적인 시스템 이니셔티브. 시스템이 불어서 사용자의 대답을 몇 가지로 딱 한정을 시켜줍니다. 이게 이제 대화 시스템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버튼을 누르죠. ARS. 버튼을 누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번은 뭐, 2번은 뭐, 3번은 뭐 이걸 다 읽어줘야 되죠. 그게 귀찮으니까 음성인식과 대화 시스템을 쓰는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발전한 게 이제 폼 베이스드 모델인데 이것도 그 스테이트 모델하고 똑같은데 스테이트 모델은 스테이트가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요거 다음엔 요거 물어보고 요거 물어보고 근데 이건 그건 아니고 내가 알아야 되는 정보들 예를 들어서 뭐 약속 시간, 약속 장소 이거는 사실 순서에 상관없죠. 이런 것들의 플렉서빌리티를 보장하는 그러니까 특정 슬롯 값들만 어느 시점에 채워주면 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디자인한 게 여기 폼 베이스드 모델. 약간 진일무한. 그거보다 이제 더 진일무한 게 뭐 인포메이션 스테이트 모델. 이것도 비슷합니다. 근데 약간 더 복잡한 조건들을 스테이트에 가미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모델이에요. 다 비슷비슷한 모델이고요. 자, 이제 이런 모델들은 주로 뭐냐면 토픽 오리엔티드 다이얼로그라고 해요. 내가 어떤 특정 토픽에 대한 태스크를 달성시키기 위한 대화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은행에 전화를 걸면 잔액 조회를 하던 이체를 하던 이거를 위한 대화 시스템을 얘가 서포트를 해주면 되는 거죠.
아까처럼 무슨 항공 예약을 하면은 예약 시스템이 작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어떤 타겟 오리엔티드 되어 있는 대화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잡담도 있잖아요. 잡담. 그런 거를 이제 채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크게 대화가 두 가지 정도로 돼요. 근데 이제 주로 이 토픽 오리엔티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이니셔티브로 주로 작동을 하는데 채팅은 목적성이 없기 때문에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많은 대화들을 모아요. 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말들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말들을 하더라라는 데이터를 무지 많이 갖고 있다가 사용자가 얘기를 하면 지금 이 사용자가 얘기한 거와 가장 유사한 의도를 가진 데이터를 찾아서 그거의 대답을 갖고 와서 던져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근데 이게 딱 들으면 알겠지만 데이터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플 시리 맨 처음 나올 때 어버버 하던 것들이 요즘은 이제 재미난 농담을 던져도 뭐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시리 만들 때 유명한 영화 대사들 이런 걸 엄청 많이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딱 던지면 얘가 아주 재치 있게 얘기를 해줄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죠. 다 돈과 시간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챗봇이 딥러닝을 이용한 제너러티브 모델로 약간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사실은 분리되어 있지만 사람의 대화는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무슨 내가 그 어떤 태스크에 들어가서 뭐를 하려고 해도 잠깐 딴 얘기 할 수도 있죠. 그죠? 이게 두 가지가 섞여 있고 시스템으로 올 때도 있고 내가 주도권을 잡을 때도 있고 막 섞이는 게 자연스러운 대화인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 대화 처리의 기술적 난이도가 확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 연구들을 많이 하고 적용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애플3도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합니다. 무슨 정보 검색 같은 걸 하다가도 내가 농담 같은 거 하면 얘가 잘 받아줘요. 근데 아직 좀 어버버 해갖고 실수를 많이 하죠. 이 챗봇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리트로이스트 모델이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거 제일 비슷한 거 갖고 오는 건데 요즘은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로 바뀌고 있어요. 여기 이제 딥러닝을 이용해서 기존에 있던 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던져주는 게 아니라 내가 문장을 새로 만듭니다. 딥러닝 기술을. 그럼 어떻게 뭐가 달라지느냐? 데이터베이스를 기존보다 조금만 갖고 있어도 돼요. 그냥 그걸로부터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대신에 예전에는 완성된 문장을 갖고 오니까 말이 안 되는 문장은 없었는데 이거는 잘못하면 말이 안 되는 문장이 생성될 수가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질의응답 기술입니다. 질의응답 기술은 검색 기술의 차세대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검색 기술은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어떤 정보를 컴퓨터를 통해서 얻기 위해서는 뭘 하죠? 키워드를 입력하거나 간단한 단문 같은 거를 질문을 던지죠. 그럼 검색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키워드나 그 질문을 파싱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키워드들을 뽑아내서 그 키워드들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 있는 다큐먼트를 찾아서 랭킹을 매겨요. 그래서 가장 이 다큐먼트가 적합할 것 같다는 걸 쭉 순차적으로 사용자한테 던져주죠. 이 랭킹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게 이제 구글이죠. 그래서 구글 검색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선 그 다큐먼트를 읽어봐야 돼요. 근데 뭐 그것만 해도 훌륭하죠. 요즘에는 뭘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뭐 얘기 나오면 다다닥 뒤지면 바로 나오는데 세상이 바뀌었죠. 근데 사람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난 그것도 귀찮다 그래요. 문서 주지 마라. 읽기 귀찮다. 답만 알려줘라. 그게 이제 질의응답이에요. 내가 뭘 물어보면 다 뒤져가지고 답만 딸랑 뽑아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질의를 입력하면 질의를 이해하고 사용자 의도를 이해하고 그 정답 후보들을 다큐멘트에서 찾아오고 이 증거를 생성하고 그거에 기반해서 이게 얼마나 맞는지 신뢰도를 계산하고
그 정답하고 신뢰도하고 증거를 사용자한테 제시를 해줘야 돼요. 이게 질의응답 기술이에요. 질의응답 기술의 대표적인 거 혹시 떠오르는 거 있어요? 아주 유명한 거. 네? 네, IBM 마스. IBM 마스이 질의응답 시스템의 대표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 구성은 퀘스천이 들어가면 쿼리를 이제 포뮬레이션 어떤 정형화하고 앤서 타입이 뭔지를 이쪽으로 보내주고요. 다큐먼트 찾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적당한 그 패스지들을 거기서 뽑아내고 이 앤서 타입에 맞게 해서 던져주는 이런 구조인데 여기도 딥러닝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 질문을 하면 너 답이 이거야 라고만 알려줘요. 그리고 너 중간 과정을 만들어내 기계학습으로. 이런 것들이 요즘에 또 연구가 되고 있어요. 간단한 질의응답은 버킹을 합니다. 특정 도메인에 간단한 질의응답은 이게 돼요. 근데 복잡한 질문은 아직 이렇게 하는 사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요즘에 뭐 핫한 RNN, GRU, LSTM, 뭐 메모리 네트워크 다 이제 이런 데 적용이 되고요. 딥러닝이 적용되는 가장 난이도 높은 게 질의응답 쪽이에요. 음성인식이나 영상인식은 시그널 프로세싱 쪽이거든요. 이쪽에 가장 먼저 적용되고요. 언어 처리로 넘어오면 언어는 시그널이 아니죠. 심볼릭 프로세싱이에요. 그래서 자연어 처리가 그 다음에 적용되는데 그건 어떻게 적용되냐? 워드 임베딩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심볼을 어떤 피지컬한 스페이스로 매핑을 해서 언뜻 약간 시그널 비슷한 특성을 갖게 해서 거기서 딥러닝을 적용을 해요. 그 다음 그러면서 이제 이 브레이크가 이렇게 자동 통역 같은 경우가 이제 심볼릭 프로세스인데도 불구하고 그리 간 거예요. 근데 질의응답은 아직은 컨벤셔널한 방식이 많이 쓰이고요. 딥러닝이 조금 더디게 적용이 되고 있는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거가 이제 IBM 왓슨, 제퍼디쇼 나가서 이겼죠. 일본에서는 동경대 입시 문제를 푸는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 이거 하다가 동경대까지는 못 가고 중위권 대학 정도까지는 됐는데 더 이상 성적이 안 올라서 포기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구글의 나이지그래프, 울프랑 알파 뭐 이런 다 질의응답 시스템을 가지고 사례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해요. 엑소브레인 혹시 뭐 기사 많이 났는데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엑소브레인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IBM 왓슨을 사실 쫓아간 거죠. IBM 왓슨 정도의 성능을 빠른 시간 내에 따라잡자라고 해서 이제 한 4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기본 그 정도의 시스템을 만들어낸 게 엑소브레인입니다. 이건 한국어 베이스로 돼 있고 작년에 자암 시즌 나가지고서 뭐 우승하고. 근데 도대체 이거를 왜 만들까? 네? 도대체 퀴즈 풀라고 2만 원 돈을 들여서 이거 왜 할까? 왜 하는지 아시는 분? 네? 질의응답 시스템을 왜 만들까요? 이제 답은 안 쓰는데. 퀴즈 풀려고 이걸 하지 않죠? IBM 왓슨이 제퍼디쇼 나가서 그 우승한 다음에 그걸 어디다 썼는지 아세요? 의료 분야에다가 적용을 했죠. 특히 종양학, 암 진단. 의료 분야는 의사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 쏟아져 나오는 의료 지식들을 실시간으로 학습 못한답니다. 잘 몰라요. 맨날 진료만 하니까. 그걸 누가 대신 학습하냐면 IBM 왓슨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다큐멘트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진단을 내리기 전에 거기다가 이 환자에 대한 증상이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딱 질문을 던지면 이 사람은 이러한 약을 투여해야 되고 이러한 치료 방법을 해야 됩니다라는 거를 딱 알려줘요. 의사한테. 근데 의사가 최종 결정은 당연히 의사가 냅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단 의사가 몰랐던 사실들을 얘가 알려줄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질의응답 시스템이에요. 다시 말해서 의료 분야의 엑스퍼트 시스템이 됩니다. 근데 그 의료 분야만 쓰이겠어요? 법률 분야를 학습하면 변호사를 지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특허 분야를 학습하면 특허 맵 같은 거 분석하는 거 얘가 다 해줄 수가 있어요. 쓰일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단 전문 지식을 학습시키는 데 들어가는 코스트들이
지금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려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아키텍처로 가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어요. 네, 그게 더 앞으로 넘어야 될 기술적인 한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는 이게 언스포바이드 러닝이라고 하죠. 자가학습. 지금 이제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자연어 대화 인터페이스입니다. 자연어 대화 인터페이스는 음성 인식, 합성, 대화 처리 이게 다 짬뽕되어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람이 말을 하면 그걸 인식하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거기에 적절한 피드백을 해주는, 그러니까 사람하고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컴퓨터가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그 모든 프로세스를 그대로 흉내내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자연어 대화 인터페이스 시스템이에요. 대표적인 게 애플 시리, 코타나 요즘에 뭐 아마존 에코가 제일 잘 나가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성능적인 한계가 많이 있어요. 뒤에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뭐 음성 인식, 인식 이해, 그 다음에 뭐 표현 가능. 근데 제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이 입력 자체가 또박또박 말하면 그나마 안 돼. 복잡한 얘기를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기술적인 한계가 아직 있어요. 그게 대화체 음성인식의 한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스위치보드라는 게 전화통화 녹음한 거거든요. 전화통화 녹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리얼한 대화체예요. 이런 경우에는 옛날부터 음성인식이 잘 안 되는 분야로, 아직까지 잘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음성인식만 안 되느냐, 대화처리도 잘 안 돼요. 아까 제가 대화처리에 챗봇과 탑픽 베이스트 모델과 두 개가 융합된 형태가 애플 시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얼마나 멍청한지 좀 볼까요? 내일 오후 2시, 이게 저희가 2016년 2월 22일에 실제 필드 테스트한 사례예요. 내일 오후 2시 고등학교 동창 일정 추가해줘. 그러면은 22일 날 했으니까 23일 2시 고등학교 동창회 딱 잘 들어가죠. 그 사람이 이렇게만 말을 안 하죠. 고등학교 동창회 내일 오후 2시 일정 추가해줘.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렇지도 않죠. 우리는 도치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언더스탠딩의 오류가 발생을 하면서 날짜와 시간을 맞았는데 고등학교 동창회가 아니라 약속이라고 그럴까요? 이거를 언더스탠딩에서 놓친 거예요. 문장 이해를 잘못해서. 일정 추가해줘. 내일 오후 2시 고등학교 동창회 있어. 이렇게 말해도 되죠. 이건 엄격히 문장 2개가 들어가요. 지금 문장 2개 들어가면 못해요. 그러면 내일 오후 2시 작품 일정이 없습니다. 일과한 얘기를 하고 끝납니다. 현재의 수준이 이거는 언더스탠딩의 이해, 언더스탠딩의 오류고요. 대화 관리 쪽의 오류도 있어요. 일정을 등록하고 싶다고 하니까 약속 언제인가요? 물어봐요. 내일 오후 2시야. 약속이 몇 시인가요? 또 물어보는데 뭐 꼭 참고 오후 2시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만 딱 잘 출발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에. 그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일정 등록하고 싶어. 몇 시인가요? 2시 약속 있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기존에 등록해놓은 혹시 약속이 있냐? 그랬더니만 일정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그럼 일정 잡아줘. 그랬더니만 언제인가요? 또 물어봐요. 오후 2시.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내일 오후 2시 이렇게 등록되죠. 3월 29일을 까먹은 거예요. 이 대화 관리에 가장 중요한 게 대화의 히스토리의 관리. 내가 그 전에 했던 거의 컨텍스트를 기억하고 있고 이게 현재 어떤 컨텍스트와 연결되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잠깐 이상한 질문 하나 했더니 까먹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월 1일 날 하라고 했는데 중간에 약간 장난을 쳤죠. 뭐 난 쓰기가 좋아 그랬지만 뭐 그래요? 반응을 잘 했는데 결국 날짜를 잘못했습니다. 아직 이제 이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연구할 게 아직 많고요. 저희 쪽은 이 한계가 C만 있겠습니까? 아마존 에코도 있고요. SKT 누구, KT 기가진이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 정도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이 음성인식 게임에서는 제가 지금 따로 이 챕터를 빼서 말씀드리는 게 너무 많이 요즘에 나와요. 기사가. 마치 다 된 것처럼.
이게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이거의 선두주자는 단연 애플 C입니다. 뭐 스티브 잡스가 정말 선견지명이 있어서 이 애플 C를 딱 띄워놨는데 안타깝게 죽었죠. 띄우기 전에. 그래서 탄력을 좀 잃었어요. 좀 안타까운데 이거는 사실은 알파라는 미 국방성 프로젝트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서 개발한 거에 스피너프 컴퍼니가 만들어졌고요. 거기서 또 딸랑하게 막 개발을 한 거를 스티브 잡스가 딸랑 사온 거예요. 돈 엄청나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런치를 해서 그 뒤에 뭐 구글 어시스턴트, MS 포타나 아마존 에코 다 R로 나왔는데 스마트폰 베이스의 서비스에서 거실의 스피커를 거치하는 형태, 홈 IoT 쪽으로 응용을 넓힌 게 이제 아마존 에코가 선두예요. 그게 먹힌 거죠. 이가 나오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 SKT 두고 기가진이 나오고 요즘에 뭐 이게 너무너무 핫한 이슈예요. 그리고 로봇에도 사실 이런 대화 시스템이 들어가죠. 이거 페퍼잖아요, 페퍼. 알데바란 로보틱스라는 데서 만들었고. 근데 사실 대화를 하려면, 여러분이 대화하려면 무슨 난리지가 있어야 대화를 하잖아요. 일반 상식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상식을 대화 처리 시스템에서는 갖고 있질 않아요. 그 뒤에 뭐가 붙어야 되느냐. 아까 아이비 마슨 같은 게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상식을 물어보면 대화 처리해서 파싱을 해서 얘가 이거 물어보는데 답이 뭐냐? 그걸 물어봐야지 그 답을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뒤에 그 질의응답 시스템이 같이 붙어야 돼요. 그 질의응답 시스템하고 대화 처리는 궁극적으로는 한 몸뚱이로 가야 됩니다.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움직임들이 최근 들어 나타납니다. 이 분야는 뭐 보세요. 뭐 포브스지의 탑 17 텍 트렌드 2017년에 선정이 됐다. 그 다음에 CES 쇼에서도 뭐 5가지 트렌드를 주목해야 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음성인식 기반 기술. 이게 저거예요. 뭐 아마존 알렉사 그 얘기잖아요. 애플 시리.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 5세대 인공지능, 자율주행, 가상현실 이런 거와 이제 거의 탑으로 막 이런 것들을 뽑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이 핫하고 주목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MWC라고 이동통신 쪽 큰 행사 있죠. 바르셀로나에서 매년 하는. 그거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동통신 쪽 행사였어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그거 다 무슨 아마존 에코 얘기만 하다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걱정돼요. 이 버블이 도대체 언제까지 갈까?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거라고 다 예측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은 성장할 거라고 보기는 해요. 근데 이게 진짜 장밋빛이냐? 혹시 이 중에서 그 개인에서 써보고 계신 분 있어요? 집에 아마존 에코나 그 SKT 누구나 KT 기가진이 가지고 써보시고 계신 분? 아, 주로 어디다 쓰세요? 음악 듣기. 또 그 스피커니까 음악 듣기 쓰는 게 주로. 또 뭐야 어디다 쓰세요? 날씨. 아, 미세먼지. 간단한 정보조회. 그죠? 다 그래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신기한 게 아마존 에코 또 그 수준이에요. 나와주게 되는데. 단 아마존은 딱 하나, 걔들은 소매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주문을 합니다. 결국 그게 이제 IoT랑 연결되면은 내가 필요한 것들을 그때 주문하거나 또는 냉장고랑 연결돼서 사람이 주문을 안 해도 아마존하고 연결이 돼서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이 되는 게 그나마 아마존 에코는 돼요. SKT 누구는 뭐랑 서비스를 연결해서 돈 벌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KT 기가진이도 마찬가지고 아마 무슨 뭐 IPTV 세탑 이런 거랑 무슨 융합 상품들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제일 문제가 뭐냐?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요. 아마존 에코도 어마어마한 적자를 냈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한 거예요. 제 생각에 SKT나 KT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인프라가 넓어지면 비즈니스 모델을 딱 띄우면 그때부터 돈이 벌리는 거거든요. 근데 비즈니스 모델을 띄우려면
저는 지금 기술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거예요. 지금 기술로 왜 우리가 지금 그 간단한 정보 서비스만 하느냐, 그 정도 질의밖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복잡한 질문을 하면 뒤에 IBM 왓슨이나 엑소브레인 같은 지능학 시스템도 안 붙어 있고요. 난리지가 없어요. 또 하나, 언더스탠딩도 못하고 음성인식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분야가 제가 보기에는 콜센터 정도예요. 콜센터 전화 오는 걸 대신 받아주는 거. 근데 그것만 하려도 특정 콜센터 인력이 갖고 있는 난리지를 이 시스템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단답형이 아니에요. 몇 턴 정도가 돌아가는 대화가 오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기술은 그게 안 돼요. 근데 지금 문제는 다 된 것처럼 시장이 들뜨고 있다는 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게 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고 킬러 서비스가 지금 없다. 궁극적으로는 버티컬 마켓으로 가야 돼요. 이게 콜센터로 갈지 아니면 무슨 어학 교육 쪽으로 갈지 뭘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갈 데는 많아요. 가려면 기술이 브레이크스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만약에 기술의 브레이크스루가 이루어지기 전에 시장이 시들해져 버리면 제가 수십 년 전에 겪었던 그 휴대폰의 사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캐슬이거든요. 저는 사실 여기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이거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게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캄다운 할 필요가 있다. 약간 진정하고 좀 냉정하게 바라보고 계속 투자도 하고 기술 개발도 하고 거기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 발표하고 여기에 조금 좀 진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이 분야는 롱텀으로 긴 호흡을 가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하실 필요도 없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시 말해서 여기 들어가는 핵심 기술들은 앞으로 연구할 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